트럼프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협상의 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관세도 결국은 협상 무기로 쓰는 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엄청나게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해놓고 이게 지금 언제까지 기간을 발표를 안 하잖아요. 개별 국가들 사이에 협상을 해서 요구를 하겠죠. 거기서 아마 관세를 좀 내릴 거예요. 너희는 이거 받아주면 이만큼 내려줄게. 이 관세, 이 난리통이 협상을 하면서 잦아들 거야 라는 예상이시네요. 잦아들지 안 될지는 모르죠. 결국 상대국이 그냥 앉아서 당할 것이냐, 아니면 이쪽도 이제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서 보복을 할 것이냐, 같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심지어 그 이야기 하자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말하자면 결국 그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예측을 못 하겠어요. 예, 국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네, 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 궁금한 거 하나만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알려줄게, 이제 이런 신이 혹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은 뭘 좀 물어보고 싶으세요? 이번 주말 추첨하는 로또 번호 이런 거 말고 좀 그럴듯한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분들이 트럼프의 속마음을 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왜 저러는지도 알게 되고, 또 그걸 알게 되면 다음에 뭘 좀 할 건지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니까요. 적어도 앞으로 한 4년은 전 세계 경제가 혹은 전 세계의 국제 관계의 구도가 트럼프의 마음을 읽는 것에서 비롯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질문을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책을 최근에 쓰신 김동기 변호사님 겸 김동기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원래 한국에서 변호사 생활동을 하시다가 또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로스쿨에 가서 이제 그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그 미국에서 좀 일을 했었죠. 예. 예. 뭐 이 책이 첫 번째 책은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처음에 한국에서 법대를 가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법률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정치적 어떤 그 긴 과정의 결과물이잖아요. 그게 제도화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곰곰이 공부를, 정치 문제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정치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결국 경제 문제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은 결국 돈 문제 가지고 그렇습니다. 싸우죠. 이게 결국 고대 시대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국은 이제 정치적 제도를 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까지 제가 관심을 갖게 돼서 좀 공부를 해왔고요.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저는 국제적 그 흐름이나 맥락에 관심이 많아서 그 2020년도에 이제 주로 이제 국제관계 영역이죠. 그래서 그걸 다룬 이제 지정학의 힘이라는 책을 냈고요. 지정학의 힘. 예.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그 달러의 힘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미국의 이제 식민지 시절부터 그 미국의 합해자들의 긴 역사를 주로 이제 정치 경제적 관계를 좀 분석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등장해서 어찌됐든 이제 뭐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지만 특히 이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좀 긴급하게 어쨌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번 책을 출간한 거죠.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죠. 아직은 김정은하고는 특별한 접촉이나 뭐 이런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곧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물밑에서 접촉은 하는 것 같아요. 접촉은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실무 책임자가 정해져 있어서 접촉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조만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쯤 뭐 예상하세요? 김정은과의 트럼프의 뭔가 이슈가 물 위로 떠오르는 시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일단 뭐 특사가 이제 서로, 예를 들면 트럼프의 특사가 평양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김정은의 특사가 워싱턴을 간다든지 이런 특사 교환이 좀 먼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게 빠르면 예를 들면 6월이나 7월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경우에 따라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도 어쩌면 연내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들어보기로 하고, 이 영상을 녹화하는 오늘이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국들,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터뜨렸어요. 네. 그래서 요 얘기부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변호사님이 쓰신 지정학의 힘, 달러의 힘이라는 두 책도 아마 이 내용과 연결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특히 저자한테 이런 질문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두 개 중에 나는 한 권 읽을 시간만 있어 라고 한다면 뭘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로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더구나 이제 요즘에 국제 경제가 이제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달러의 힘을 한번 읽어보시면 달러의 힘. 네네. 전체적으로 왜 달러가 어떤 글로벌 패권 통화로 이제 군림을 하게 된 역사적 과정,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이 되어 왔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관세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조만간에 이제 국제 통화 질서 자체를 흔드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말하자면 트럼프가. 네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그 백악관의 경제자문회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된 그 스티븐 미란이 발표한 보고서가 작년 11월달에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그걸 말하라고 합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종의 구상인 거죠. 합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그게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 대외 경제 정책을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얼개를 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국제 통화 질서에 아주 중대한 이제 말하자면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달러의 힘에서 기나긴 역사를 돌았지만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말하자면 오늘날의 현상을 바라봐야지 조금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뭐 저희도 대충은 들은 바가 좀 있어서 중간중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아예 그냥 현실적인 질문으로 달러는 미국은 트럼프는 이 뭐가 고민인 겁니까? 이 달러에 대해서 기축통화인데 뭐가 고민이라서 이런 그 모종의 시나리오와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부터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트럼프를 뒤에서 이제 돕고 있는 참모들의 고민은 그러니까 미국에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쉽게 말해서 지금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었다. 제조업이. 그러니까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이번에 관세 폭탄도 지금 이제 터뜨리는 건데 그 부분에서요. 제조업은 원래 표현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냥 약간 좀 천한 것들이 하는 거다. 제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는데 3차 산업이 제일 고상한 거고 이 제조업은 2차 산업이고 인건비 올라가고 나라 잘 살게 되면 원래 제조업은 그냥 다른 나라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더 고차원적인 호부가 같이 산업을 하는 게 그게 선진국이지 라는 생각이 이 모두의 컨센서스인데 이게 아닌가 봐요. 왜 갑자기 제조업에 미련을 가져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가 그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대략 80년도부터 이제 달러가 워낙 강세였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점진적으로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장기간 진행이 되어 온 거죠. 장기간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세계 공장이었잖아요. 엄청난 제조업 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공장들이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통계상으로는 뭐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일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저항력인데다가 특히 이제 백인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분노가 결국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조직화되고 예를 들면 티파티 운동이나 이런 거 전개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트럼프는 말하자면 그걸 발견한 거예요. 트럼프가 그런 불만의 본질을 그래서 그걸 자기 정책 동력으로 삼아서 지금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 2010년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다시 살리자. 그 사람들은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그 층. 그 층의 이제 그 어떤 불만이나 요구 이 사람들 기억 속에는 그 시절이 좋았거든요. 과거 시절이 공장 다니고 월급 받고 그때가 훨씬 이제 일자리가 좋았고 말하자면 소득도 더 높았고 그런 고민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현상을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시대착오적일 수 있는데
이 점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지금 트럼프가 한 행동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백인 노동자들의 고민은 고민 또는 요구는 하여튼 제조업을 다시 갖고 와. 그렇습니다. 선진국 중에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고 다시 갖고 와서 성공한 나라는 없죠. 히스토리컬리. 그래서 다들 그냥 포기하고 불만들은 다 있습니다만 그러려니 하고 저성장 국가가 돼서 사는데 미국은 그거 다시 갖고 오려는 인류 최초의 시도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 폭탄을 터뜨려서 과연 제조업이 살아나겠느냐 다시 이런 근본적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연구한 데서 아까 지금 제가 달러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잃었다. 그러니까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거기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달러가 지금까지 너무 강세였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당연히 달러가 강세되면 수출 경쟁이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달러를 약세를 만들어서 그게 오히려 수출 경쟁력을 늘리는 길이고 그래야 제조업이 살아난다. 이런 논리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국제통화 질서를 개편하겠다.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미란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거죠. 달러를 그러니까, 약세로 만들고 싶다. 그렇죠. 달러는 미국 본인들이 강세가 되고 싶으면 강세가 되고 약세가 되고 싶으면 약세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거기 이제 미란 보고서 나오지만 통화당국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하자면 달러 자산들이 있잖아요. 미국 국채 같은 주로 이제 대부분 국채가 주요 자산인데. 예를 들면은 그걸 인위적으로 줄여서, 말하자면 그들의 수요를 줄여서 그러면은 이제 달러가 약세를 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각국의 지금 세계 각국의 통화 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비중이라는 게 보다는 오히려 민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각국의 통화 정부와 통화 당국들 사이에 뭔가 협정을 맺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달러 약세를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조작의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시장에서 그게 그대로 먹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달러가 약세인지 강세인지는 전 세계 주요국의 외환 시장에서 미국의 외환 시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의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그 외환 시장에 달러의 유입이 많으면 달러가 약세. 달러가 그 동네에서 부족하면 달러가 강세인데 달러가 그동안 괜히 강세였다는 게 미국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가 지금 트럼프. 근데 그 중앙은행이 달러 갖고 있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중국이나 특히 아시아 국가들,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쪽 아시아 국가들 일본이나 뭐 과거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가 자기들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야 되니까. 그렇죠. 원화가 약세가 돼야 원화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위적으로 그 통화 당국에서 달러 자산을 많이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사서 달러를 비싸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자기네나 통화는 약세를 만들고 그러니까 달러를 사들인 과정에서 달러를 자꾸 이제 쟁여놓고 이걸 근데 이게 외환 보유고고 이건 유사시에 쓰려고 안 그래도 일부러 쌓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쪽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게 꼭 필요하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게 지금 미란 보고서 나옵니다만은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국채 필요하면 우리가 너희들 그 우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스왑 라인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공급을 하게 해주겠다. 필요한 게 외환 달러 모자라고 그럴 때 필요한 건데 그때 미국한테 얘기하면 바로바로 쏴줄게. 괜히 쟁여두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유를 우호적인 국가들이 한정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인 이제 그 미란 보고서의 요지 핵심은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줄여서 그리고 어떤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그런 특히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 인위적으로 이런 현상을 막아서 결과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띠면 자기들 수출 경쟁이 커지고 제조업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들이 기축통화국인 바람에 전 세계 각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자꾸 사재기하고 사들이게 됐고 그래서 기축통화라서 우리는 괜히 불리하게 강세가 되고 있는 거야라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가 한쪽에는 달러의 그런 이제 어떤
특별한 지위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특별한 기축 통화의 지위 때문에 미국이 누리는 어떤 그 막대한 이익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거를 이제 과도한 특권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동안 자기 이름으로 뭐라냐면 이게 오히려 부담이다. 과도한 핸디캡이었다. 그렇죠. 오히려. 그게 이제 그러면 안 하고 저 중국이 하고 싶어하는데 중국한테 그거 하라고 하면 근데 이게 기묘한 게 욕심이 많아요. 미국이 트럼프도 그러지만 달러가 갖는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국제 통화 질서에서 중심적인 지위는 잃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거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이제 달러 채식 이탈하려고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또 자기들이 보복 관세를 또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격은 이제 낮추는 이런 이제 둘 다 먹으려고 하는 그렇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아주 어려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 보고 야 달러 사지 마. 그래서 달러를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마라고 해봐야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건 그런 중앙은행들의 수요보다 민간의 그렇죠. 수요가 많아서 그래. 그건 무슨 말입니까? 거대한 민간 시장도 엄청나게 많은 달러 자산을 가지고 달러 거래를 하잖아요. 서학개미가 구글 주식 사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은 그 시장 그 규모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통제가 어렵잖아요. 말하자면은 이게 아무리 무슨 뭐 합의를 한다고 해도 합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서 달러 강세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인위적으로 누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건 만약에 예를 들면 딱 이런 식으로 지금 관세 폭탄을 터뜨려서 그러면은 이제 그 미국을 제한 다른 나라의 수출이 이제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 획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무역을 통한 줄어들겠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또 엄청난 달러 부채가 많아요. 지금 보면은. 다 중국도 그렇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달러 부채가 많은데 그럼 만기 돌아오면 부채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데 그걸 어디서 조달하냐는 거죠. 말하자면. 수출해서 벌어들여야 되지. 그렇죠. 근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방법이 두 개예요.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빌려야 돼요. 단기 자금 시장에서 빌리든지 아니면 공적 스와프 라인을 통해서 뭐 연준에서 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잘못해서 지금 특히 중국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특히 주로 무역을 통해서 많이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그게 막히게 되면은 빌려주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적 스와프 라인 같은 거 제공을 안 하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단기 금융시장에서 예를 들면 런민비 중국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실제로 그 단기 금융을 받을 수 있고 달러 자산을 확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코너에 몰리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달러 자산이 있잖아요. 그게 궁극적으로 어딘가 미국의 연준 아니면은 어느 미국의 메이저 은행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좌에 찍혀 있겠죠. 그렇죠. 계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예를 들면 외환보유액이 한꺼번에 인출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당장 그러면 그 메이저 은행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코너에 몰릴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심지어는 중국이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면 이미 갖고 있던 예금을 헐어서 갚으려고 할 텐데 그 예금은 미국 은행한테 있고 어느 날 갑자기 2천억 달러 인출하겠습니다 하면 그 은행은 버틸 수 있냐? 그렇죠.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 관세 그러니까 자기들 제조업이 약해져서 좋은 일자리를 잃고 그 다른 나라들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착취했다. 폭리를 취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는 트럼프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 사람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던 이게 상당히 올드한 생각이긴 한데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지금 많은 세계 경제 전문가들도 우려를 하지만 그 자기가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그래서 그 말하자면 해방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동안 그 리버레이션 데이. 억압받던 미국이 맞아요. 말하자면 그런 이제 억압에 해방됐다. 이게 엄청난 이제 정치적인 이제 수사하긴 한데 이게 잘못하면 미국의 어떤 그 미국은 사실 이제 제조업 대국은 아니고 일종의 금융 대국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사 대국이고. 이런 이제 미국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패권의 원천이 되는 힘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이제 몰락을 재촉하는. 잘못하면 리버레이션 데이가 아니라 둠스데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김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거에 일리도 있고 뭐 될 수도 있어 쪽입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 큰일이다라는 쪽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후자에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은 어차피 자기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뭐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주된 이제 그 지지층인 그 백인 노동자들의 요구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꼭 풀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예를 들면 이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달러 관세가 됐던 이런 것들이 다른 금융 분야하고도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순한 경제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예. 이미 글로벌리 다 깊숙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관세 장벽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렇게 돼서 다른 나라들이 달러 수입이 끊기면 수출이 안 되면 그럼 말씀하셨던 다양한 부작용들이 그렇죠. 전세 국제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축통화국은 원래 적자 보는 게 숙명이다 그런 얘기도 예전대로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못 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당분간은 어쩌면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달러 수요가 많아져서 어찌됐든 달러 부채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그동안 대출을 했던 대주 렌더 입장에서도 이제 불안하니까 빨리 갚아라. 롤오버 안 시켜주고 갚아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한편으로는 또 세계 경제가 불확실해지면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이 달러 자산이니까 달러의 역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에 몰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달러. 그래서 적어도 당분간은 역설적으로 달러 약세를 원하는데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그런 거죠. 상황이다. 예. 변호사님, 근데 변호사님도 아시는 상황이고 저도 변호사님한테 설명 들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네. 이 심플한 고민과 전략의 허점을 그럼 트럼프는 몰라서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이런 걸 다 지적을 했죠. 트럼프와 트럼프에게 어드바이스하는 소수의 그런 전문가 그룹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거의 종교적 신념 같아요. 말하자면 이게 어떤 그 단순한 함정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러면 된다. 그런 어떤 자기들 나름의 어떤 확고한 세계관이 있어요. 트럼프의 지지자들까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양쪽 정치 집단의 지지자들 중에는 말 안 통하는 분들 많으니까 이해됩니다. 트럼프는 그럼 그들에게서 뭔가 뭐 보여주든가 하기 위해서는 제스처를 취할 수는 있는데 트럼프도 그럼 그런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걸 믿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제조업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뭐 많은 관세를 물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트럼프 개인으로 보면 오래된 생각이에요. 그게 최근의 생각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더구나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국제 경제 현상을 어떤 그게 작동하는 원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말하자면. 착각하고 모르고 있다. 그럼 마이런은 트럼프한테 뭐 잘 보이고 싶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냈다고 쳐도 트럼프 주변에는 월가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금융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들도 그렇게 다 믿고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해보는 거야. 즉 미국이 뭔가 각국에 얻고 싶은 게 있기는 있는데 그거 달라고 하면 그냥 주니? 뭔가 관세 같은 것도 매기고 해야 협상이 이루어지지. 근데 관세를 매길 때 니네랑 협상하려고 매기는 거야라고 하면 체면도 좀 깎이고 그러니까 미라니 보고서든 뭐든 하여튼 뭔가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관세를 던져야 상대국도 저 약간 좀 도라이구나 싶어서 협상도 잘 되고 하는 거라서 그러는 거지. 야 난들 저 2% 너나 김동기 변호사님 얘기하는 거 모르겠니?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 이런 거 믿습니다 라고 그냥 돌쇠처럼 돌진하고 있는지를 구별을 해야 앞으로 미국의 전략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아주 뭐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협상의 달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세도 결국은 일종의 이제 협상 무기로 쓰는 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해놓고 이게 지금 이번도 발표하면서 이게 지금 언제까지 고관세를 유지할 기간을 발표를 안 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그게 좀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서
개별 국가들 사이에 이제 그 협상을 해서 요구를 하겠죠. 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아마 관세를 좀 내릴 거예요. 너희는 이거 받아주면 이만큼 내려줄게.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협상 수단이다.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제 드릴 질문은 이 관세 이 난리통이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려고 그랬는데 보통 이렇게 요란하긴 하지만 몇 달 진행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다시 잦아들 거야라는 예상이시네요. 잦아들지 안 될지는 모르죠. 결국 상대국이 예를 들면 EU랄지 중국이랄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럼 이게 그냥 앉아서 당할 것이냐? 예를 들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무슨 할 것이냐? 아니면 이쪽도 이제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서 보복을 할 것이냐 같이. 예. 이제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네, 다 다를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심지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말하자면. 보복 관세 매기면 우리도 그렇죠. 더 올린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그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예측을 못 하겠어요. 국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예. 개인적으로는 어떤 예상을 좀 더 강하게 하세요? 제가 사실 트럼프 일기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그때도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강경하게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말하자면 일기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 대선 때는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마 적당히 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임기가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다시.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좀 업적을 남겨야 되고 이게 만약 계속 훨씬 더 강하게 고집스럽게 나가게 되면은 정말 세계가 상당히 이제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워낙 초기이기 때문에 근데 각국의 대응도 아직은 예상을 못 하겠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변호사님이 그럼 예를 들면 투자를 하신다면 그냥 일단 현금 들고 있겠다. 그러니까 저러다 요란하다가 저러다 말 거야라고 하면 한 며칠 후에 주식 사야 되는 것 같고 예. 이대로 가다간 전 세계가 공황이야. 예. 대공황도 이러다가 벌어졌다면서요. 그렇죠. 1920년대.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숏을 치거나 아니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주식이나 이런 거는 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럼 대공황으로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는 얘기는 대공황까지 갈 거라고는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대공황까지는. 근데 이제 지금 뭐 미국 전문가들도 상당한 리세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상당히 약해요. 어찌됐든 지금 뭐 소비심리도 좀 많이 약해진 상태고 꼭 관세뿐만 아니더라도 투자 심리도 약하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거든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관세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세 폭탄을 터뜨려서 이게 더 이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라는 건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공황이라는 표현을 저도 쓴 겁니다. 이대로 가면 공황이죠.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바라야 되겠죠. 타협을 뭐 하기야 뭐 핵무기들 많이 갖고 있어도 핵 안 쏘는 게 비슷한 거긴 한데 이 관세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당분간은 더 나빠지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어쨌든 그 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그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관세를 부과해서 어차피 이제 필수적인 재화들은 소비를 해야 되겠지만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상대적으로 관세가 올라간 만큼 비례해서 인컴이 소득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인들이. 물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이제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옛날에는 이거 A, B, C 샀는데 A, B만 사고 C는 못 사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도 있고 사실은 옛날 미국 역사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그 대공황 때 그때는 이제 대공황 때니까 이거 아시다시피 그 스무트 원리 관세법이라는 29년도에 그거를 발표하고 나서는 결국은 대공황 국면은 그게 오히려 관세가 결과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소비를 계속 유축시키고 그러면은 이게 의도한 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코끼리코 곡선이라고 예. 그 어디 경제책에서 저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이제 중국이 WTO 가입하기 전에는 자유무역이 없을 때는 예. 그때와 네. 이제 전 세계가 세계화되고 자유무역이 된 다음에 네. 이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 보면 쉽게 말하면 선진국의 중산층은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 그런데 선진국의 상류층 고소득층은 소득이 많이 늘었고 네. 자산도 늘었고 네. 선진국 아닌 나라의 뭐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예전에 비할 바 못하게 굉장히 많이 소득이 늘었다. 네. 네. 즉 세계화의 결과로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진국의 중산층은 일자리를 진짜 잃었고 네. 그 일자리가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데 가서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이던 사람들은 꽤 많이 소득이 늘었고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런 세계화의 결과로 물건도 싸지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하는 이런 선순환을 미국의 고소득층은 주식 투자 등을 통해서 하여튼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세계화의 결과로 선진국 중산층은 손해봤고 양쪽에 선진국 고소득층과 후진국의 중산층과 국민들은 이익 많이 봤다는 거가 맞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할 경우에는 트럼프가 타겟으로 하는 미국의 백인들이 역시 트럼프가 하는 대로 하니까 전 세계 경제는 이제 블록화가 됐고 다시 세계화가 취소됐지만 야 우리의 삶은 상대적으로 좋아졌다야 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좋아지겠냐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이런 고관세 지금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높게 물리니까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한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그러면 관세 안 물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미국에 살아봤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공장을 지어요. 그럼 요즘 아시다시피 다 이제 거의 자동화돼 있잖아요. 그만큼 옛날만큼 고용이 창출되겠냐 우선. 근원적으로 예를 들면 공장 많은 투자를 해서 공장 짓지만 더욱 더 자동화하겠죠. 그리고 그렇죠. 비싸니까 그렇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제 미국의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장기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제조업이 많이 망가지면서 숙련된 노동자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기술 자체가. 그것도 그렇겠죠. 그렇죠. 교육이 안 돼요. 시스템 자체가. 끊어졌겠죠.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게 사실은 노동력이 양대 노동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복구해서 시스템을 다시 빌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그게 그 상당한 시간이라면 트럼프 임기보다 훨씬 긴 시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게 트럼프는 지금 고작 임기 4년인데 내년에만 중간 선거 해야 돼요. 사실 이게 미국 2년마다 중간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서 경제가 더 침체되고 뭐 엄청나게 지금 그 유권자들 맞아 그 지지자는 백인 노동자들 대부분 저소득층인데 이 사람들마저 삶이 또 고통스러워진다면 당장 내년에 정책 심판을 받겠죠. 트럼프 솔루션이 틀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걸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근본적으로 과연 지금 이제 미국의 경제 전부 다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트럼프의 이제 괜찮아요. 좋아요. 어쨌든 제조업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는 취지는 뭐 동의하는데 어느 정치인이나 그래야 되겠죠. 자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건 뭐 그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데 문제는 지금 그런 식으로 옛날식의 일자리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본적인 의문이. 구조를 바꾼다고 해도 옛날에 그 즐거웠던 미국은 그렇죠. 없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아주 심층적인 어떤 그 분석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으로 와서 공장 지으라고 압박을 받는 한국의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선택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는 얼른 가서 공장 짓는 방법. 아니면 그냥 민기적거리다가 트럼프 임기 그냥 넘겨버리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후자가 더 영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봐야 숙련된 근로자도 없어. 제대로 공장 돌아가려면 시간 오래 걸린다고 해. 그 사이에 트럼프 임기는 끝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임기 끝나기 전에 중간 선거까지만 해도 사람들 힘들어서 트럼프 지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냥 한 1년간의 태풍인 셈인데 괜히 가서 돈 쓰지 말아야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인데 미국 시장 전체적인 이제 자기들 시장이 미국 시장 규모가 크고 이미 미국에서 많은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많은 자동화 같은 걸 통해서 굳이 많은 이제 노동력이 필요 없는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길게 봐도 거기서 계속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지금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지금 트럼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결국은 해리스가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도 이 욕구를 못 읽어서 그러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도 또 이럴 것이다. 민주당도 어찌됐든 이거하고는 조금은 뭐랄까 정도나 방법이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미국에 투자해주는 기업들을 환영하는 거죠. 거기에 많은 혜택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 자체는 아마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세계화로 예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제 틀렸어. 그렇죠. 중국한테 못 이겨. 어차피 패권을 잃을 바에야 이런 솔루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어라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인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전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하다못해 미사일이나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마저 중국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게 전략적인 문제거든요.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나중에 중국에서 공급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제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도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군사력의 문제니까. 그렇죠.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마 미국 정치권 어느 정파든지 간에 다만 이제 조금 어떤 강도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럼 전략적인 게 뭘까요? 자동차는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자동차를 꼭 미국에서 만들어야 중국과의 전시 상황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오늘 보니까 주가 많이 내리는 회사들이 무슨 뭐 한세 실업 방글라데시 같은 곳에서 옷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던 업체들은 막 관세를 뭐 50% 가까이 내린다 그러니까 아니 꼭 이래야만 하느냐라는 생각일 텐데 말씀하신 대로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네요. 미국이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그렇죠. 사실 그런 거는 여기 좀 우리 좀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만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것까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지. 다만 근데 왜 이렇게 정교하지 못한 걸 꺼내놨을까 생각해 보면 트럼프도 마음이 좀 급하긴 급하겠네요. 많이 급합니다. 중간 선거 전에 많이 다 해결을 해놔야 되는데 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한 위기 의식을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미국의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의 정치인 그 공화당의 신주류들은 상당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럼 이게 한 번의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트럼프 다음 대통령도 이런 시도는 계속 할 거다. 그렇죠. 만약 공화당이 집권하면 공화당 신주류, 예를 들면 지금 제이디 벤스 같은 부통령도 거의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민주당 후보가 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도 자기들 실패 원인을 알지. 지난번 대선 때 실패한 이 층에 말하자면 요구를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 만족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약간 이제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트럼프의 정책이 얼마 못 가서 그 부작용을 드러낼 거다라고 예측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부작용이 드러난 상태에서 다음 정권이 또 이걸 하기에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조금 바꾸겠죠. 어찌됐든 그 부작용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봐야 되는 거죠. 부작용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그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그거잖아요. 우리한테 좋은 일자리 만들어 달라. 골치 아프네 진짜. 그렇죠. 그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도 자기가 알았잖아요. 이제 왜 패배했는지를. 그럼 근본적으로요. 어떤 나라든 패권 국가가 자기네 나라 돈을 기축 통화로 쓰면서 그 돈을 전 세계가 돌려서 쓰고 그 덕분에 패권 국가는 기축 통화의 장점도 누리지만 반대로 그 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나라 국민들의 일자리가 변변치 않아지는 이건 어찌 보면 구조적으로 숙명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국내에는 많이 소개가 안 돼 있지만 북경대학의 일종의 경영대학인데 그 광화관리학원이라고 한국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마이클 패티스라는 미국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 트럼프 정부의 그 정책 고위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그 정치인들에게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론가예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무역 전쟁은 계급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이클 패티스가 그 이런 이론적인 틀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거예요. 강달러가 세계 글로벌 기축 통화가 돼서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다 보는데 거기서 이익을 얻는 계층은 딱 세 계층밖에 없다. 첫째, 월가 금융자본가들. 아까 그 코끼리 곡선 그 얘기가 보네요. 약간 그리고 두 번째가 글로벌리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 세 번째가 강달러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외교 전략을 펼치는 그 외교안보 엘리트들.
달러를 무기로 쓸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의 효과를 노리는. 그렇죠. 그 이제 그 우리가 달러 외교라고 그러는데 이게 달러 자체를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하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 제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은 그걸 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익이지만 나머지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손해다. 그래서 계급 전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철저하게 그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이제 네. 그러니까 월가나 이런 대기업들이나 그런 외교화물 이건 무시하고 이 사람 소수니까 무시하고 우리는 달러 약세 약달러로 가서 그 수출 경쟁력을 늘려서 제조업을 더 키워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말하자면 이제 제공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뭐 달러가 작동하는 방식을 좀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을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들의 생각인 거죠. 그게 미란이 보고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이론가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들 그룹 내에서는 뭔가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죠. 그게 공감대를 이룰 만큼 꽤 설득력이 있나 그렇죠. 보군요. 그렇죠. 그게 좀 그러니까 단기간에 드러난 현상은 아닙니다. 이게 좀 약간 꽤 시간을 두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한번 이거 모르겠다야 하는 쪽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트럼프나 그 그룹들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소위 그들이 내세우는 마가라는 구호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를 다시 강하게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뒤집어 말하면은 그 다시잖아, 다시. 네. 지금은 강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국이 지금 약해졌고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 더 약해질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절박감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소위 그 마가 그룹.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법을 자기들이 선택을 한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지금이 최선이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어차피 더 약해지고. 그럼 이거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임기 내내 내지는 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죠. 계속 유사한 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부분적으로 그러면 그게 달러 패권 또는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그게 앞으로 뭐 한 4, 5년 동안의 국제 경제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예상이 어려운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달러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뭐 그런 몇몇 국가들끼리 통화 당국끼리 정부 레벨에서 뭔가 협정을 맺고 협상을 한다 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방대한 그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 그게 뭐 이제 출렁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결국 이제 트럼프나 이쪽에서 얼마나 강도 높게 이제 계속 밀고 나갈지. 이게 저는 사실 관세보다도 오히려 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아까 미란 보고서에 나온 인위적으로 완전히 이제 예를 들면 그 달러 수요를 억제해서 그 인위적으로는 외환 보유액 쌓지 마. 그렇죠. 쌓으면 제재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우리한테 얘기해. 달러 수합해줄게. 그런데다가 더 나아가서 제조업이 하나 문제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잖아요.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미 아시다시피 36조 달러가 넘어서 작년 회계연도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자 비용만 거의 한 9천억 달러. 국방비를 최초로 초과했습니다. 이게 역사상.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조 달러. 그리고 제가 어느 전문가 리포트를 보니까 2050년쯤 가면은 이자 비용이 국방비의 2배가 돼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 어느 제국이 멸망하는 그 첫 단계가 보면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초과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엘리트고 미국의 그 사실 이거는 꼭 민주당도 포함이 되는 미국의 엘리트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란 보고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 부채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우호적인 통화 당국이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100년물짜리 할인채로 바꾸겠다. 이자 안 주는 걸로. 교환해라. 그러면 얻는 게 뭐예요? 미국은? 이자를 안 주는 거죠. 이자 안 주는 거죠. 그게 장기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요구까지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만약 관세, 우리가 관세 좀 깎아줄 테니까 너희들 이거 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자는 주지 않아도 되니까. 예, 당장 이자가 안 나가니까. 그럼 너희들이 그 대신에 그걸 가지고 있어봤자 그게 당장 시장에서 이렇게 유통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이제 장기물인데. 예. 그러니까 그거 담보로 해서 우리가 돈 줄게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자를 안 준다는 건 예를 들면 100년 후에 1억 달러를 주는 채권이라면 예. 지금은 대략 한번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1,000만 달러 정도에 거래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100년 후에 1억 달러 주더라도 100년 후에 주는 거니까 지금 1,000만 달러나 내고 이걸 사야 돼라고 고민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 1,000만 이거를 1억 불에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은 그렇죠. 100년 후에 1억 달러 주는 증서를 지금 1억 달러 내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걸 할인한다는 거예요. 할인한다는 건 그 할인은 그게 의미하는 게 이자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자 주는 거죠. 이자 주는 거지만 당장은 안 나가니까. 아, 쿠폰이 없다. 쿠폰이 없다는 거죠. 쿠폰체가 아닌 거죠. 할인체죠 그냥. 그래서 이제 문제는 새로 발행하는 국채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국채 있잖아요. 쿠폰체. 그것도 바꿔. 그것도 교환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국방비가 이자 비용이 추월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예전에는 뭐 누구나 이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힘드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런 제국들은 이른바 피아트 머니를 안 쓰던 금을 쓰던가 은을 쓰던 시절이라서 돈이 모자라면 나라도 국가도 어쩔 수 없을 때는 당연히 그 부담이겠으나 지금은 다 디지털 그 넘버로 돈을 쓰고 뭐 연준이 돈 찍어낼 수 있고 심지어 미국 국채를 연준이 사주기도 하고 뭐 연준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야 그게 사실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부담 없는 거고 그러니 이자 나가는 돈이 많아진들 그게 이제 뭔가 공포를 조장하려는 그런 레토릭으로야 쓸 수 있겠으나 옛날에 로마 제국도 이렇게 무너졌고 당나라도 이래서 무너졌고 뭐 이래서 무너졌으니 미국도 이자 많이 나가니까 무너질 것이다라는 말은 민간인들이 들으면 그럴듯하게 끄덕이지만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저건 좀 다른데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미국의 트럼프 정책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이나 예를 들면 뭐 아주 저명한 뭐 투자 전문가들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제 피앳 머니이기 때문에 발행하면 되지 않냐 모르지만 다 알잖아요. 얼마 발행했는지를 다 돈 찍어서 인쇄기 돌려가지고 한다는 거를 다 알면 그 순간 달러 가치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면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잖아요. 원하는 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 달러를 완전히 이제 뭐 휴지 쪼가리로 말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또 확실해요. 그렇게는 이제 안 하겠다. 그거는 달러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이제 불신을 이제 초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제 원칙은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야, 이거 뭐 그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달러 패권이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문제는 저도 이제 제가 그 달러임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좀 많이 다뤘는데 근본적인 질문이 그거거든요. 과연 달러 패권이 과연 계속 유지가 되겠는가 이건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책에서는 소위 이제 신트리핀 딜레마라는 이제 단어를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고 외국의 전문가들이 쓰는 단어여서 그걸 소개를 했는데 과거의 트리핀 딜레마라는 거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은 미국의 이제 금 보유량 자체가 계속 감소하니까 거기에 대한 금 태환 능력에 대한 이제 불신이 이걸 지적을 한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피앳 머니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거는 문제는 없는데 미국의 재정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연 정상적으로 나중에 얘네들이 계속 부채가 쌓여서 그러니까 이거 미국이 이자 갚고 국채를 상환할 수 있을 거냐? 그렇죠. 이자 갚고 원리금 갚을 수 있겠느냐? 그 고민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발권력이 있는데. 아니 그래도 그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발권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그래서 그걸 이제 신트리핀 딜레마라고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이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된다. 자기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라는 이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정책이 계속 미국에 의해서 시도가 되면 오늘 새벽 같은 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당분간 이거 그런 거죠.
저는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관세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해리스 뽑을 거 그랬네 진짜. 정말 우리가 투표권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어찌됐든 해리스만 하더라도 좀 현상 유지적이었다면, 근데 트럼프는 이게 워낙 이제 새로운 이제 변화를 좀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외국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거죠.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나라가 코리아죠.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뭐 우리도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 있는 거죠. 세계화의 혜택을 본 나라일수록 그렇죠. 불리할 텐데 그렇죠. 그게 뭐 제일 많이 혜택 본 나라 3개 꼽아 그러면 반드시 한국 들어갈 것 같은데. 소위 그 트럼프가 말하는 더티 15, 더티 아주 그 우리 미국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간 나라 15개 안에 분명히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달러가 미국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등등의 이야기를 뭐 구조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뭐 갸웃갸웃 되는 포인트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뭐 한 그 정도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강력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뭐 대비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갖고 오신 책이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인데 그김정은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돌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동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